184년 중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황색 머리띠를 두르고 봉기했습니다. 2년간의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황제의 궁전에서는 환관들이 권력 다툼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었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의 군벌들을 불러들인 한나라 조정은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70년간 중국은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동맹과 배반이 반복되는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400년을 지속한 대제국이 무너지고 삼국시대라는 혼란의 시기가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왕조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패턴을 따르는데 기원전 2000년경 한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백성을 위해 일하며 왕조를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했죠.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왕조를 무너뜨리면 새로운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한나라는 상나라로, 상나라는 주나라로, 주나라는 진나라로 교체됐고 진나라의 폭정은 곧 무너져 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 유방이 세웠는데 이 왕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40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예술과 철학,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과 교류하며 중국 문명의 황금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왕조가 그렇듯 한나라도 결국 부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나라 말기에 심각했던 문제는 궁정 문화였는데 이게 뭐냐면 황제 주변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황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하는데 황제가 죽으면 보통 어린 아들이 황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며 몰려드는데 크게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후의 친척들, 즉 외척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궁정에서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던 환관들이었습니다. 환관이라는 건 거세당한 남자들인데 황궁 안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죠. 이 두 세력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외척은 우리가 황제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관들은 우리가 평생 황제를 모셨으니 우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죠. 한나라 말기에는 계속해서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면서 결국 환관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관직을 돈 받고 팔아먹었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둬서 자기들 배를 불렸습니다. 한편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2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굶주림이 전국을 휩쓸었죠. 황하가 범람해서 농토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정에서는 황관들이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수영장까지 만들며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한계에 달했고 누군가 이 분노를 폭발시킬 불씨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장각이라는 도교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연설했는데 지금 너희가 굶주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황제와 그 주변 환관들이 하늘의 뜻을 잃었기 때문이다. 황실은 무너져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고 장각은 개혁을 약속하며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무장하기 시작했고 모두 황색 머리띠를 두르며 정체성을 드러냈죠. 184년 황건적의 난이 전국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봉기에 참여했고 한나라 조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궁정 내부에서 권력 싸움만 하느라 반란의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급하게 전국의 군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후에 유명해질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조조, 동탁, 요비, 송견 같은 이름들이죠. 이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황건적을 진압했고 수백만 명이 죽은 끝에 반란은 겨우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조정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군벌들에게 의존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거죠. 이제 각 지역의 군벌들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름뿐이고 실제 권력은 군벌들에게 넘어간 셈이었죠. 수도로 돌아온 황제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또다시 어린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이번에는 황제의 외삼촌인 하진이 섭정이 됐는데 그는 황제 군대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하진은 환관들을 증오했고 군벌 원소에게 환관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제안했죠. 원소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우가 반대했는데 환관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준 거였습니다. 하진과 원소는 황태우를 설득할 방법이 필요했고 서북쪽에서 악명 높은 폭군 동탁이라는 군벌을 불러들였습니다.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환관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진이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환관들은 먼저 행동하기로 했죠. 그들은 하진을 궁전으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황제 군대가 경로에서 궁전으로 쳐들어갔고 환관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습니다. 수도는 혼란에 빠졌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백성들까지 폭동을 일으켰죠. 혼란 속에서 황제와 그의 동생은 궁전에서 탈출해야 했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죠. 그는 길을 잃은 황제를 발견하고 수도로 데려갔습니다. 동탁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는데 내가 군대를 가지고 있고 황제도 내 손에 있으니 이제 내가 중국을 지배한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섭정으로 임명하고 한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동탁이 한 첫 번째 일은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을 새 황제로 앉힌 거였습니다. 너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네 동생이 더 마음에 든다면서 말이죠. 동탁은 철권 통치를 시작했는데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결정했고 황실에 대한 예의 같은 건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죽였고 궁정 예법도 어겼으며 심지어 황제 침대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황제 앞에서 걸어다닌 거였는데 원래는 뛰어야 했거든요. 전국의 다른 군벌들은 동탁을 증오했습니다. 이 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며 연합을 결성했죠. 원소, 원술 형제, 조조, 손견 같은 유력한 군벌들이 10만 대군을 모아서 동탁에게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으로 1대1 전투에서 진 적이 없었고 누구도 감히 그와 맞서지 못했죠. 문제는 여포가 섬기는 모든 주인을 배신하는 걸로 유명했다는 건데 동탁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이 동탁을 공격했고 특히 송견의 군대가 큰 타격을 입혀서 동탁은 낙양에서 장안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성공 이후 연합군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더 이상 협력하지 않았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동탁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장안의 한 관리가 매우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포를 집으로 초대해서 언젠가 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약속했죠. 그런 다음 똑같은 제안을 동탁에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그 여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즉시 자기 첩으로 만들어버렸죠. 여포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때 관리는 그를 부추겼습니다. 동탁이 내 여자를 빼앗았는데 배신이 네 특기 아니었나? 라고 말이죠. 결국 여포는 다른 관리들과 함께 동탁을 암살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거리에 내버려두고 불을 질렀는데 기록에 따르면 동탁이 너무 뚱뚱해서 며칠 동안 탔다고 합니다. 동탁이 죽고 한나라 정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중국에는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군벌들이 이 공백을 메우려고 싸우기 시작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왕좌의 게임이 동화책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소와 원술 형제가 가문의 리더 자리를 놓고 경쟁했고 원술은 북쪽 군벌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엔 동탁을 물리친 송견도 있었습니다. 원소도 동맹을 맺었는데 유표와 조조가 포함됐습니다. 조조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군이었죠. 이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조조는 황건적 잔당을 흡수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남쪽에서는 손견이 매복 공격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손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소가 회수 지역으로 밀려나자 손책에게 유강의 영토를 빼앗으라고 명령했죠. 손책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동쪽으로 가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의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조는 그 지역 총독을 책임자로 보고 무자비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을 약탈하고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처형했죠. 총독이 도움을 요청하자 유비라는 인기 있는 군벌이 달려왔습니다. 조조가 원정 중일 때 그의 본거지에서 여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조가 돌아와서 여포를 물리쳤고 여포는 동쪽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은 유비에게 주어진 땅이었죠. 그런데 여포가 갑자기 유비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유비는 조조에게 도망쳤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함께 여포를 공격해서 패배시켰죠.
여포가 조조의 편에 서겠다고 제안했을 때 조조는 생각해봤지만 신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모든 주인을 배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포는 처형됐고 조조는 황제를 자기 곁에 두게 됐습니다. 이제 그가 한나라 정부를 통제하게 된 거죠. 다른 군벌들은 질투했고 원술은 갑자기 자신을 새 왕조의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좋아하지 않았고 동맹들이 그를 버렸으며 정부는 모두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원술은 형 원소에게 도망가려 했지만 도중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손책이 그 지역을 장악했다가 암살당했고 동생 송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비가 조조를 공격했지만 완전히 패배해서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죠. 원소는 북쪽 군벌을 격파하고 남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동맹이었던 조조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관도 전투에서 패배했고 조조는 북쪽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조조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특히 유표의 영토가 위협으로 떠올랐죠. 조조가 공격하자 유비가 유표를 위해 싸웠지만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이 즉시 항복했습니다. 유비는 공황 상태에 빠져 남쪽으로 후퇴하며 영토를 지키려 했습니다. 조조는 정점에 있었고 중국을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유비와 송권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두 사람은 상황을 보고 만나서 동맹을 맺기로 했죠. 이 시점에서 알아야 할 건 조조가 거의 모든 걸 정복하려 하고 있고 전력을 남쪽 군벌들에게 쏟으려 한다는 겁니다. 유비와 송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조조가 남쪽을 침공하는 걸 막을 한 번의 전투였죠. 그게 바로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남쪽을 점령하려면 조조는 양자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는 2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5만 명이었죠. 어떻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손권의 많은 신하들이 항복하라고 간청했지만 손권이 탁자를 내리쳐서 모두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조의 군대는 질병과 피로에 시달렸고 북쪽 출신 병사들은 배에서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강으로 항해해서 오림에서 양측이 소규모 교전을 벌였을 때 조조는 동맹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송권의 부하 중 한 명이 교활한 계획을 생각해냈죠.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하고 싶다고 속이며 유비와 손권의 최고급 배 몇 척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배들이 불에 잘 타는 갈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몰랐죠. 배들이 조조의 함대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불을 질러 조조의 배들을 파괴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자 조조는 비와 늪을 헤치며 후퇴를 명령했고 많은 병사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세였던 동맹군이 이겼고 조조는 다시는 남쪽을 침공할 기회를 얻지 못했죠. 이후 새 군벌은 자기 지역의 소규모 적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고 214년쯤 중국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계속 남쪽으로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217년에는 형주 지역을 유비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비와 송권은 전에 동맹이었지만 이제 그 지역을 누가 가질지 다투기 시작했고 손권이 이겼습니다. 220년에 조조가 뇌졸중으로 죽고 아들 조비가 뒤를 이었는데 조비는 한나라 황제를 설득해서 퇴위하게 만들고 자신을 새로운 위나라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비도 따라서 자신을 한나라의 정통 황제라고 선포했고 몇 년 후 송권도 오나라 황제를 칭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3국이 생긴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왕국이지만 사실 왕국이 아니라 왕조였습니다. 3국이 형성된 후에는 별로 큰 일이 없었는데 30년 동안 계속 싸웠지만 거의 항상 교착 상태였고 아무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끝났을까요? 조조의 후손들이 그의 꿈을 이루고 중국을 통일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3국은 중국 왕조를 괴롭히던 전형적인 문제들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오나라에서는 손권의 후손이 폭군이 됐고 첩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통치를 게을리했습니다. 촉한에서는 강력하고 부패한 환관 파벌이 등장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는 뻔하죠. 위나라에서는 연속된 어린 황제들이 사마씨라는 강력한 가문이 정부를 장악할 기회를 줬습니다. 사마씨는 촉한과 오나라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아차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촉한이 위나라의 침공 경고를 받았지만 걱정할 가치도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위나라는 침공을 시작해서 1년 안에 촉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새 진나라의 황제라고 선언했죠.
279년에 진나라가 오나라를 침공했고 280년에 마침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왕조의 흥망, 분열과 재통일의 패턴은 이후 수세기 동안 중국에서 계속될 운명이었습니다. 한나라 말기의 혼란에서 시작해서 삼국시대를 거쳐 진나라의 통일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복잡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수십 명의 영웅과 악당이 등장했으며 배신과 충성, 전략과 운이 뒤섞인 거대한 드라마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소설과 게임, 영화로 계속 재현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